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 믿으시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전 그래도 하나의 큰 사건을 겪으면 인간은 누구나 반성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제 전남편 얘기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 다정다감한 성격의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홀 시어머니라는 점이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그것도 결혼 전부터 심오한 남편이 나서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연애하는 내내 혼자 자취하는 남편의 집을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친구분들과 같이 지내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정말 쿨한 시어머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쿨하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는데 가사는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고도 하시고 아침밥은 차려주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쓰는지 남편과 아이 갖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정말 집안의 모든 일들을 시모가 컨트롤하기 바라셨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째깍째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니? 참,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은 뭘 해서 먹었어? 지난번처럼 저녁에 먹었던 거 또 아침에 데워서 먹은 거 아니지? 그렇게 음식 놔뒀다가 먹으면 맛없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모르니?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하니까 네가 좀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챙겨라.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해요.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 아침도 잘 안 먹어서 이제는 그냥 안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아침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속도 안 좋고 출근하면서 자꾸 배가 아파서 싫대요. 그게 안 챙겨 먹어 버릇하니까 그런 거지. 먹다 보면 다 괜찮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으면 통화 시간은 네가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번에 주말에 집에 좀 와서 반찬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가. 너희 보니까 매번 반찬 부실하게 해서 먹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래도 시간 내서 너희 먹을 반찬 다 만들어놨으니 와서 가지고 가. 주말에 저 근무해야 해서 남편 보낼게요. 남편 금요일부터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세요. 어머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아들이 혼자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나오고 안 좋은 거야. 며느리가 같이 와야지. 그럼 됐고, 내가 주말에 가져다 줄 테니까 근무 끝나면 어디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오렴.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가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알았지? 저번처럼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시모는 사사건건 다 간섭을 했고 매번 바쁘다 시간이 없다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 남편의 자취방에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던 시모였지만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신혼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때마다 전 불안감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은 시모가 아닌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시모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자 남편은 제가 철이 없고 어리다며 제 탓을 했어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을 하겠어? 네가 살림도 안 해보고 다 서투니까 도와주려고 말하시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다 꼬아서만 듣는 거야? 너는 그냥 애초에 시어머니니까 편견 가지고 우리 엄마 대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다 간섭한다고만 생각을 해. 이게 간섭이 아니면 어떤 게 간섭인데? 솔직히 우리 서로 일하고 있고 바쁜데 어떻게 나한테만 살림을 하라고 하실 수 있냐고. 아침에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30년 내내 아침밥 안 먹어봤다며. 근데 나는 당신 아침밥을 차려줘야 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거기다가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가야 되고, 당신 혼자서는 절대 보내면 안 되고, 꼭 며느리는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친정에 갈 때는 당신이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가라고 하시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그걸 나쁜 뜻으로 말했겠냐고. 어찌되었든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꼼꼼하게 잘하니까 네가 더 신경 써서 하라는 말이잖아. 엄마가 말을 좀 직설적이게 해서 그렇지. 살림을 당신만 다 하라고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뭐든 다 꼬아서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시집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옛날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 당하실 때 시댁 가서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하고 와서도 혼났어. 그게 시집살인데 너는 반찬 다 받아먹고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 타령이야.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은 더군다나 가정주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살림하셨던 게 맞는 거고, 나는 맞벌이잖아. 거기다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불만 없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장인 장모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 들을 거야. 당신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상사한테도 이렇게 다 불만 표현해? 당신은 진짜 예의가 없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대들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게 무슨 예의야? 연애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불과 결혼 6개월 차 만에 전 남편과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한 통장에 모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남편 월급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쓰는 돈이 많았다면서 말을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달을 계속 반도 안 넣는 걸 보고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마한테 월급 반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 원래 그렇게 보냈던 거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엄마한테 원래 월급 다 맡겼었고, 결혼하고서는 그래도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월급 다 관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만 드린다고 말했어. 잘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을 왜 반을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월급 아버님 간병할 때 월급 다 쓰는 바람에 모은 돈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다 드린 거였어? 그럼 어머님이 모아두신 돈이 있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결혼 진행했고 집도 못 구해서 내가 살던 전셋집에 들어온 거잖아. 어머님한테 당신 월급 다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 안 했었나? 아빠 간병비야 보험에서 다 나와서 문제 없었는데? 월급은 애초부터 엄마가 관리했었고, 그리고 나 키워준 값도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다고 홀랑 그걸 다 달라고 해. 그건 좀 양심 없지. 그리고 당신도 친정에 용돈 보내드리면서 왜 나한테만 잘못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거면 당신도 용돈 보내드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나는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이며 명절에만 20에서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결혼하기 전에 모아둔 돈 나 키워준 값이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고 와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나 지금 모은 돈 부모님한테 드릴게. 그래야 맞는 거지. 월급 절반이나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야?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지금 모은 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부부가 됐으니 이제 그 돈도 같이 쓰는 거지. 너는 왜 갑자기 돈 타령이야? 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너희 부모님은 다 계시고, 우리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 생활하시는데 좀 더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째째하게 그러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따져 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심없게 생활비를 이체해드리지 말라고 하니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다면서 정 원하면 제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모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서는 화를 내셨어요. 전 생활비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 아들이랑 얼마 전에 다퉜니? 전화해보니까 너랑 다퉜다고 주말에 못 가겠다고 하더라. 물어보니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너도 네 돈 어찌되었든 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남편 돈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니? 그리고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보내? 이제는 네 남편이랑 공동재산인 거 모르니? 네? 어머님,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미혼일 때 모아둔 돈이고요. 남편은 거기에 단 1원도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남편이 결혼 전까지 계속 돈 보내드렸다면서요. 월급 다 관리하시고 모아두시기도 하셨다는데 남편이 그거 안 받고 그냥 결혼한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 다 드리겠다고 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 부모님한테 드리냐고 내 말은. 이제는 너희는 부부니까 그 돈 부부가 같이 관리해야지. 네가 홀랑 다 부모님 드린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너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결혼하면 뭐든 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몰라? 하여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어찌되었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키워준 값으로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야. 어머님, 근데요. 용돈 챙겨주는 건 저도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월급 절반을 다 주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어느 정도 모아야 다음에 이사를 가던지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달 그냥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이사도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보내드리는 용돈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맞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돈이 모자라? 너도 돈 벌잖아. 그 돈으로 생활하고 모으는 것도 안 되니? 겨우 성인 2명이 지내는데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들이야. 뭐 이것저것 사는 타입은 아니라서 괜찮지만 네가 사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있는 돈에서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생활비 못 줄이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맞는 일이고 제가 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죠.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모 편에 서서 저를 더 괴롭게 했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변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3교대를 하면서 오후에 출근을 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저녁이 돼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 시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해 보니 시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너, 네 남편 굶겨서 저 세상 보낼 생각이야? 어떻게 아내인 사람이 남편 밥 하나를 못 챙겨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남편 밥 하나 못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정이 안정돼야 네가 밖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네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했으면 애가 쫄쫄 굶다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네? 어머님, 저 오후에 근무 나왔어요. 일하고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남편 저녁은 제가 챙겨줄 수가 없죠. 남편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고, 이미 낮에 제가 밥도 다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안 먹고 라면 먹는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번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니? 너 밖에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그깟 돈 조금 번다고 남편을 그따위로 대? 너 당장 가서 네 남편 밥상 차려주고 와. 너는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 거야? 애초에 아내로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엄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내로서요? 남편으로서는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다 포기할게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기중하시면 다시 데리고 가서 같이 사세요. 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니 절대로 못 해준다며 막더라고요. 그간 시모와 남편으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우울증과 공황까지 겪게 되었고
얼른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된다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남은 적마저 떨어뜨렸어요. 나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그리고 고작 엄마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아, 당신 얘기 어떤 건지 알겠으니까 일단은 이혼은 보류해. 엄마랑 마주친 일 줄일 테니까. 엄마한테도 말했어. 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 당분간 전화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좀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났어. 근데 무슨 벌써 이혼을 한다는 거야? 나 도저히 못 살아. 맞아.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바로 신혼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힘들고 괴로워야 하냐고. 당신이며 당신 엄마며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는 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나 때문에 오히려 분란 생기고 힘들다며.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살아 그럼. 결혼이 장난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누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난 이혼 절대 못하니까 당신도 그만 마음 접어. 이렇게 금방 이혼할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장인 장모님은 생각 안 해? 그렇게 장인 장모님 생각한다는 사람이 결혼하고 한 번을 안 찾아갔니? 그냥 좀 나 그만 괴롭히고 이혼하자.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 소송할 거야.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당신이랑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만 나 좀 괴롭히고 좀 놔줘. 소송? 참, 뭘 잘했다고 소송을 해? 당신 우울증이랑 공황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소송될 거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그래, 합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위자료 줘. 그럼 나 별말 없이 바로 도장 찍어 줄게. 헛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서는 합의로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지만 다행히 부모님과 주변에서 많이 절 도와주었고, 당연히 저는 시모의 시집살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그렇게 1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남편이랑 오며 가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바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가기 전까지도 남편은 집을 종종 찾아왔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사를 가고 나니 남편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 번호를 차단하니까 전혀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야, 잘 사냐?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고작 1년 살아놓고서는 무슨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혼 소송까지 하고. 참나. 그래도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바로 이사한 거 보니까. 왜 내 전화는 안 받냐?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욕을 해 뭐를 해? 그냥 서로 부부였던 사이끼리 편하게 만나고 그러자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왜 만나니? 그리고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번호 차단했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도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피했겠니?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제발 좀 전화하지 마. 우리 이제 끝난 사이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한때 부부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야 하니? 당신이랑은 눈 감을 때까지 편해질 일 없어. 와, 그래도 너무하네. 1년을 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 되겠어? 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엄마도 미안하대.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만나주면 안 돼? 그냥 한 번만 만나주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나서 연애라도 시작해보자. 우리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인데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3년을 연애하는 동안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했니? 결혼하고 나서 180도 달라지길래 난 딴 사람이랑 한 줄 알았잖아. 연애할 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끼쳐서 다시는 못 만나겠네. 제발 좀 연락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압박도 했다가 애걸복걸 했다가 전화를 폭탄처럼 하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결국 10년 넘게 써왔던 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의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도 그때의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도 어느덧 서서히 지워지고 있을 때쯤 얼마 전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봉지커피를 타먹고 있었는데 재혼한 전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이야, 넌 어딜 가나 빈티 장렬이구나. 여전히 꼬질꼬질하고 촌스러운 게 달라진 게 하나 없네. 보아하니 아직도 혼자인 것 같은데. 왜?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널 안 만나주디? 하긴 나니까 너랑 살았지. 너 같은 애랑 누가 같이 살아? 너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 결혼했거든. 근데 넌 여긴 뭐하고 있냐? 이사 갔다고 하더니만 이 지역에서 사냐? 뭔 상관이야. 여기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진료 보러 온 거니까 상관하지 마. 네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든지 혼자든지 아니든지 네가 뭔 상관이야. 너야말로 너 같은 애랑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네 와이프는 네 정체 알고서 만난다니? 아니면 그때처럼 소름 끼치게 다 숨기고서 결혼한 거야? 뭐? 이게 봐주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네가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해? 내가 뭘 숨겼다고? 너처럼 사회성 없는 애가 결혼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인 거야. 너 지금 여기 건물에 근무한다고 했지? 내가 여기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애인지 다 까발려 줄까? 전 남편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남편 놈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서는 왜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했고 여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쳤죠. 생각을 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결혼 전 다니던 병원에서 같이 근무한 후배였어요. 너였구나. 선배랑 결혼했던 게 너였어? 그 쓰레기 자식이 너였냐고. 내가 말했지? 예전에 나 괴롭힌 사람들 해결해준 사람 있었다고. 그게 바로 이분이다, 이 자식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랑 결혼했다니. 내가 진짜 미쳤어. 당장 사과해.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아, 다들 쳐다보잖아.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보, 저번에 병원 다닐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얘라고? 아, 여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여보 다닌 병원, 얘 다녀본 적 없어. 뭔가 착각한 거 같아.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심호흡 좀 하고, 진정 좀 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네 엄마가 그렇게 닥달해서 병원 검사까지 하려 온 건데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결혼 전에는 간도 쓰레기도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하고서는 다른 사람 듣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참나, 당신 본색이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네.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이 사람 말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전부인 정신 나간 여자라고. 우울증이다 보다 정신병까지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엄마랑 나랑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이혼한 거라 했잖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여자야. 저 사람 말 믿지 마. 그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니까. 전 남편의 새 부인은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에게 태움을 당하고 있던 후배였어요. 그때 저 역시 졸업 후 취업했던 곳이어서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바로 나서주진 못했지만 틈틈이 증거를 수집해서 병원에 자료를 다 뿌리고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후로 들어보니 주동자였던 간호사들도 다 그만두고 후배도 직장을 그만둬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진 들었는데 바로 그 후배가 전 남편의 새 부인이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 이렇게도 있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후배도 결혼하기 전에는 다정다감했던 남편과 쿨한 시모가 결혼하고 나서 확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찾아온 후배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언니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다 뿌린 덕분에 저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잘렸어요. 저도 어차피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지만 언니한테 내내 고맙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언니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겨우 들었는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다들 이상한 놈한테 된통 걸렸다가 이혼했다면서 말해서 알았어요. 언니 이혼한 거. 근데 저희 남편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어. 어떻게 여기 지역까지 오게 된 거야?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고? 나야 뭐 이혼한 지 3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맞아? 아, 네. 결혼 전에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집살이 절대 없다고 하고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뭐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으셨고요.
근데 이혼하면서 뭐 저한테는 전 부인이 사치를 많이 했다면서 그거 해결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남편 다 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딴판이었어요. 어머님은 임신 언제 하냐면서 닥달하고 저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좋은 말 해주는데 무시하냐고 하고 그날도 하도 병원 좀 가보라고 해서 검사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언니랑 남편 하는 말 듣고선 바로 정신 차렸죠 뭐. 이혼하려고요. 후배한테 듣고 보니 전 남편은 이번에도 결혼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이혼을 해서 두 번째는 더 조심하려고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은 세상 좋은 시어머니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었죠. 후배가 아무리 임신 시도를 해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시모는 후배 탓이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고 그날도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오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연락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번에도 이혼하면 다음에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 남편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냐? 한 번만 와이프한테 그냥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던 거다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얘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잖아. 우리 여기서 나가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러게. 전에 살던 집은 어디다 두고 와이프 집에서 얹혀 사니? 그렇게 아들 망쳤느니 어쩌느니 하던 너네 엄마랑 합가하는 그 착한 와이프한테 왜 그랬어? 나랑 이혼한 것 때문에 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랑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사람이 한 번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 머리가 돌머리야? 뭐? 네가 말했지? 네가 와이프한테 다 말한 거야?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네가 우리 남남이라며? 다시는 볼 일 없다면서?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야? 나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니네 회사 건물에 가서 네가 했던 짓 다 까발릴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뭘 했다고 뭘 까발려. 너나 조심해. 내가 와이프한테만 말할 줄 알았니? 네 회사, 네가 앞으로 다닐 회사,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 못 말할 거라고 생각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너나 네 엄마가 했던 그 파렴치한 짓을 밝혀지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네.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냥 좀 놔줘. 너넨 사람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 이혼하는 거 다 너랑 네 엄마가 만든 거야. 정신 차려. 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저와 이혼을 한 것 때문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라 말을 했죠. 어떻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을 안 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끝내 벌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결국 후배는 소송을 해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후배 돈까지 끌어쓴 내역도 있어서 민사배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시모는 말 그대로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로 그나마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냈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 두 사람 모두 친척집, 지인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으니 더 큰 벌을 받게 된 거였죠. 요즘도 가끔 후배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있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폐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장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모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딸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참고 넘어갔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이혼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시댁 집안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 또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모 뒤로 동선의 부부가 고개를 내밀며
밝은 웃음을 지으며 저희 집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시댁 식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모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씹을 거리라도 좀 내와봐라. 이쪽 동네는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데만도 한참 걸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좀 출출하네. 지금 속이 비어 있어서 과일만 빼곤 다 괜찮을 것 같다. 어머님이 아까부터 속 쓰리시다고 하셨거든요. 중간에 식당이라도 들리려 했는데 서둘러 일 처리해야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웬만하면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것들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형님 집에 놀러 온 거니까 손님 맞죠? 이럴 때 저도 대접 한번 받아봐야죠. 그런데 지금 뭐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녁 먹으려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먹는 것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식탁에 가서 앉을까요? 어머, 이게 뭐예요? 백숙이잖아. 어머님 오시는 줄 미리 알고 있으셨나 보다. 딱 저희 인원수에 맞춰서 닭도 3마리나 준비하셨네. 어머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래? 너 우리 온다는 거 알고 있었냐? 네가 불편해할까봐 내 아들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구나? 지금 못들 하시는 거죠?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 다 헤집어 놓으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동서 당장 국자 안 내려나? 어디서 지금 남의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내 딸들과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걸 허락도 안 받고 먹겠다고? 요즘 동서가 계속해서 개념 없는 짓을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머님 믿고 설치다가 뼈도 못 추린다. 당신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남도 아닌데 너무 매몰차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가자고. 내가 기분 좋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좋게 행동할 수가 있겠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동서는 인상 쓰고 있는 저를 보곤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동댕이 치며 거실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음식을 먹는 건 포기해야겠다며 왜 찾아왔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속이 끓고 있었네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조만간 너한테 상속재산으로 물려받게 될 땅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묵혀도 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쪽 땅들이 개발지역에 묶여 있다더구나. 사돈어른은 그런 건 또 어떻게 알고 그 넓은 땅들을 가지고 계셨대? 10년만 더 젊으셨어도 분명 떼돈 버르셨을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현실이 이런 걸. 일단 눈앞에 돈이 들어왔으니 그 땅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보유할 생각이라며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니까 시애미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긴 하다. 처분하면 거의 10억 정도의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어머님한테 전달해 드렸구나. 아직 해결된 거 하나 없는데 당신 입방정 때문에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대처해 주길 원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동선의 가족을 데려온 거 보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드러나 볼게요. 이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하마. 아무래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훨씬 경제 능력이 뛰어나잖아.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막내 아들 손자들이 성공해서 잘 되면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사돈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받게 될 땅을 처분하게 되면 들어온 10억을 애들 유학비로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깔아놔야 미래가 밝은 법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야. 막내 아들 손자들이 잘 돼서 둘 다 의사가 되면 10억은 우습게 벌어들일 테고 너한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어? 무덤까지 따라가는 게 가족인데 우리가 너한테 10억 받았다고 입 싹 닫고 살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안의 남자들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동선의 자식들한테 10억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미리 유학 보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딸들은요? 그냥 집에서 숟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동서는 돈 없어? 본인들이 벌어서 자식들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너희 애들은 얼굴만 잘 가꿔두면 성인이 됐을 때 좋은 남자 물어올 수 있잖아. 여자는 무조건 미모와 몸매가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중졸만 돼도 데려갈 놈들 지천에 깔렸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동서내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식들의 미래 좀 밝혀달라며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상태셨는데도 벌써부터 들어올 돈을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다는 게 황당할 뿐이었어요. 내 기분은 모른 채 남편도 옆에서 동생네 좀 도와주라고 같이 거들어주고 있는데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사심이 가득해 보였고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들어올 재산을 갈취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제가 번 돈도 아니고 공짜로 들어온 걸 혼자서 다 먹으려 한다면서 되려 더 큰 목소리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저보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서방님은 1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5억씩 나눠서 받아도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칫국부터 마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집 밖으로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족만 신경 써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길 원하셨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던 저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은 뒤 딴짓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저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거야? 아까 우리 엄마가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어떻게 당신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 누구 자식이 우선인지 몰라? 어떻게 동선의 자식들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유학 안 보내도 된다는 거야?
동선애가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려는 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돈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니만 눈앞에 돈이 보이니 눈이 휙 하고 뒤집혔나 봐? 내가 당신한테 아빠가 상속해 주실 땅에 대해 의논을 했던 건 앞으로의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식구들한테 전부 다 떠벌려서는 서로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혼은 하기 싫다고? 그럼 애초부터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말던가.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은 솔직히 충돌만 나와도 얼굴만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장땡 아니야? 남자들이 능력 좋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외적인 모습만 따진다고. 나도 당신 겉모습 보고 좋아했지. 능력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남편과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잘한 것들을 속썩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돈 앞에서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각방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자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돈 때문에 식구들과의 인연까지 끊으려 한다고 변한 건 시댁 식구들이 아닌 저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아빠는 결국 끝까지 버티시다가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에게 가족은 2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남남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장례를 치르던 날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야 할 도리는 아는지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때만큼은 서로가 조심하며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처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가식적인 모습은 온몸에서 소름을 돋게 했지만 아빠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당장이라도 내쫓아 버리고 싶은 거 화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양손을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땅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조용히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은 시모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저희 아빠에게 갑자기 한탄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네요. 아이고, 사돈어른. 큰며느리 은옥이가 글쎄 사돈이 남기고 가신 땅을 혼자서 꿀꺽 하겠다네요. 처분하면 10억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걸로 손자들 유학비 보태달라고 하니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사돈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가족들과 등진 채 제 아들과는 이혼을 하겠다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살아계실 때 그냥 처분하신 다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시지. 괜히 저희 가족 분란만 만드셨네요. 저 괘씸한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들 자식 둘이나 키워본 입장에서 훈육 좀 시키겠습니다. 저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적당히 좀 하시죠.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너 사돈어른 장례식 망치고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짖어라.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들고 있어? 그냥 하라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애미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거라. 제가 정신 나갔다고 동선에 애들 유학 보냈는데 10억을 주겠어요?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첫째도 딸 낳고 둘째도 딸 낳았다고 그동안 찬밥 신세에 명절날 온갖 잡일은 다 시켜놓고 아들 둘 낳은 동서랑 비교질 하면서 시댁에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가족?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1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가주시죠. 얘 말하는 것 봐라. 네가 지금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눈에 패는 게 없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 뜯기고 싶어? 그리고 나도 조의금 냈는데 당연히 육개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내 말 안 들려? 상 차려 달라니까? 당신들한테 줄 음식 없으니까 조의금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니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0억을 달라고 얘기하신 분께서 이걸 조의금이라고 주신 건가요? 시모의 이름이 적힌 부의금 봉투를 꺼내들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내외의 조의금 봉투에는 3,000원이 들어가 있었네요. 저희 아빠의 장례식에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떨어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10억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심보가 정말 사악하게만 느껴졌네요. 결국 육개장 한 그릇 줄 마음도 없다며 조의금 봉투를 던져버리자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결국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1,000원 한 장 넣었는데 육개장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거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퍼부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겨우 말려서 시모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지 않자 화를 삭히지 못한 채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시댁 식구들 전부를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빠의 장례를 끝내고 너덜거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 주었고 도장을 찍으라는 말에 불안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작정 무릎부터 꿇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평생 입 닫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고 있잖아.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랬어? 몇 달 전부터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 난리를 쳤는데 당신 뭐 하고 있었어? 남일인 것 마냥 접시에 올려져 있는 전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 와중에 전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디? 그건 내가 장인어른 장례식 도와드리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잖아. 그래서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 당연히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게 맞지만 장인어른 지인분들께서 말려주셨잖아. 나는 그 틈에 배 좀 채우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래야 또 일을 하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들이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집안이 아주 개차반 집안이란다. 아빠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지? 그 상태에서 전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닌 시모와 나를 뜯어 말렸어야 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참고 살았는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다고. 빨리 도장 찍어.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더 이상 이 집안과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전부 다 집으로 불러들였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로 시모가 장례식장에서의 분이 안 풀렸는지 막말을 퍼부으면서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돈 앞에서 위아래도 없냐며 욕설을 퍼부으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고 당황한 시모는 자기 아들 뺨에 손을 댔다며 저에게 또 한 번 손을 대셨네요. 시모가 제 얼굴에 한 번 손을 대면 저는 남편의 얼굴에 2번 손을 댔습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서내외까지 합세하며 시모를 거들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눈앞에 10억이 멀어지자 시모는 배가 아팠는지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끝으로 2번 다시 시댁 집안과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뒤로 딸들과 함께 살아가며 전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누릴 수 있었고 남편은 자기 자식들 얼굴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어요. 애들도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다른 여자 만나 새 출발하라고 서둘러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고 있었네요.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으니 자식들이 짐처럼 느껴졌을 테고 만나고 있는 여자와 시모의 입김에 자식들과의 인연까지 끊어버린 남편은 더 이상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 좀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가 있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정의 목표는 뚜렷해졌고 애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네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원하는 인생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었고 2 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정말 질기다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몇십 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애들 얼굴 보려고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반대편에서 제 딸들이 저를 부르며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과 2 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2 딸들에게 쩔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자 저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애들한테 다가가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애들이 변한 모습 보니까 또 뜯어먹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안하게 됐네.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봐. 당신이랑 함께 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너희들 보기 좋아졌구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다. 일하다가 무릎이 다쳤거든. 너희 할머니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 치매가 왔거든. 당신 내가 한참 찾은 거 몰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야? 이런 건 당신이 해야지. 어머님 휠체어 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생활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닌데? 애들만 아니었어도 당장 이혼이었다고. 나도 애들 두고 갈 데도 없으니 그냥 붙어 사는 거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오늘 내가 어머님 대소변 갈아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어서 돌아가자고.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놈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 뭘 들어와? 그놈 때문에 쌓인 빚이 얼만데?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 몰라? 당신한테 딸들 있잖아. 빨리 찾아서 돈 좀 달라고 해봐. 애비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님, 지금 여기서 큰 걸 보시면 어떡해요?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동선에는 치매 어머님 돌봐주지 않겠다고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잖아.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야? 어머님 지금 소변까지 보시잖아. 나는 차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와.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두 딸은 의사가 된 자신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까지 말아먹은 것 같았습니다. 두 딸은 서둘러 화장실로 가려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의사로서 도와준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배우자가 혹시라도 볼까봐 명함을 받지 않고 혼비백산하듯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네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모는 치매가 심하게 왔는지 저와 두 딸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남편은 딸들이 다니는 병원에 두 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으로 옮긴 듯 보이네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과 시모가 무너진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됐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네요. 의사가 된 두 딸에게 언젠가는 접근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평생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